지금 연준이 6월에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7월에 추가적으로 또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지금 뭐 여기서 0.25를 올리든 0.5를 올리든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계점을 지난 상태에서 예를 들면 뭐 40도가 되든 50도가 되든 엄청나게 더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견딜 수 있는 상황을 좀 지난 상황이고 그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 전조 현상은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죠. 3월에 이제 은행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면서 이제 경고장을 미리 보냈고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됐을 때 수면 밖으로 나오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거기에 또 현실적인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언론과 시장 모두 저금리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이제 고금리 안 된다, 금리 빨리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금리라는 거는 보통 제로금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2% 미만 정도까지를 저금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금리가 되면 뭐가 좋냐? 일단은 자본 조달이 쉬워지죠. 이 자본 조달이 쉬워지면 레버리지를 공격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데 레버리지라는 거는 한마디로 내 돈 안 들이고 남의 돈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갖다 쓰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죠. 저금리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 돈이 몰리게 되고 그게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저금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미 자산 시장에 참여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자산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보다는 많습니다만은 부동산은 이제 어딜 가든 국민 대부분이 좀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가 저금리를 원한다라고 봐도 뭐 무방하고요. 근데 이렇게 돈이 풀렸을 때 과연 이 돈이 모두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돈이 풀린다는 거는 이 중간에 돈을 푸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은행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뭐 사모펀드가 있을 수가 있고, 금융시장으로 오면 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은행들은 금리가 높아도 이제 위험성을 훨씬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좀 더 낮더라도, 그러니까 이자가 낮더라도 안정적인 이런 빅테크나 대기업 같은 거대 자본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주로 자본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사람들 역시 이제 빅테크 대기업이기 때문에 돈이 풀린다는 거는 사실상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저금리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준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이유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파월의 연설을 보면 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이 시장 상황, 그러니까 주식 시장 외에 통화 시장이라든지 뭐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시적인 그런 시장을 보면 이 고금리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럴까 살펴보면요. 우선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자가 치솟는다. 그래서 경제가 마비된다. 이자 다 내면 쓸 게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최근에 이자 비용이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금리로 내려야 된다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긴 한데 사실상 좀 결과론적인 얘기에 가깝고요. 반만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인 분석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글로벌 경제가 지금 현재 고금리를 견디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가 5%대죠. 근데 이 5%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부채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뭐에 상대적이냐? 이제 수입 대비 부채가 얼마만큼 되는가? 예를 들면 내가 이자 비용이 500만 원이라도 내가 1000만 원을 벌면 감당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면 미국이 5%대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수용이 가능한 레벨일까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감당이 안 되죠. 일단 위의 그래프가 이제 GDP 대비, 그러니까 GDP라는 거는 이제 경제 성장률을 얘기하고 보통 가장 많이 쓰는 표가 이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근데 이 비율이 지금 100%를 넘어선 지 꽤 됐고요. 지금 120 넘었다가 지금 11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만 봤을 때도 이미 벌어들인 돈보다 부채가 훨씬 많다는 거고, 근데 여기에 이제 민간도 포함을 시켜야겠죠. 민간이라는 거는 이제 소비자들, 그다음에 기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을 보면 지금 217.8%가 나오거든요. 2022년에. 이제 정부 부채와 그다음 민간 부채를 합쳤을 때 300%가 넘는 겁니다. 지금 GDP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일단은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높였을 때 당연히 유지가 안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가장 악명이 높았던 시기 중에 하나가 이제 1970년대죠. 그때 이제 인플레가 엄청나게 높았었고, 인플레와 뭐 싸운다고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가 그때 이 금리를 한때 20%까지 올렸었는데, 그럼 그때 20%를 올리는 걸 얘기를 하면서 지금 5%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럴까를 따져보면요. 지금 1970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은 그 당시에 30%대였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왼쪽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이제 위에 그래프 왼쪽을 보시면 1970년대에 계속 이제 40% 밑으로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고요. 그게 근데 지금 현재 2022년에는 120%까지 튄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간 부채도 70년대에는 이제 80%, 90%대 정도 되는데 2022년에는 220%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재정 적자까지 살피면 그 당시에 재정 적자가 2%대였는데 지금 8%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 적자라는 거는 한마디로 돈을 벌어 들여서 이제 어디에 갖다 쓰느냐라는 거를 이제 보면 대부분 나가는 게 뭐 국방비, 그다음에 의료비, 사회보장 비용 뭐 등등이 있죠. 근데 그게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70년대랑 비교를 했을 때 GDP 대비 부채가 그 당시에는 이제 120% 정도가 나오고 현재는 340% 정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 계산을 해보면 대충 뭐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대 금리는 사실상 그 당시에 15, 16%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1970년대는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았었고 또 이제 인플레부터 시작해서 오일 쇼크부터 시작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단순 계산해보면 세계 경제가 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 GDP가 2%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뭐 1.3, 1.4%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돈 벌면 지금 다 이자 비용 플러스 뭐 각종 빚 그걸로 이제 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자만 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원금 상환 만기가 도래하거든요.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시장에 뭐 한 350경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매년 그러니까 만기를 연장을 해야 되는 비용이 한 70경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0경인데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만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충 계산해 보면 1년에 70경 정도가 나오는데 이 돈이 갚을 때가 됐는데 이제 당연히 갚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제 롤오버라는 거를 하는데 이제 이게 만기를 연장을 하고 돈을 새로 찍어내서 그거를 이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국채를 새로 발행을 해서 그 돈으로 이제 빚을 빚으로 막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드깡이랑 비슷한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개인이 예를 들면 신용카드 여러 개로 이제 돌려막기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국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지금 처한 상황은 비슷한데 기업과 개인은 카드깡을 국가처럼 계속해서 할 수가 없죠. 은행에서 뭐 안 해주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카드깡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계점을 넘어가면 이제 경제가 터지게 되는
그게 인제 레버리지가 잔뜩 꼈다가 이제 디레버리지 스테이지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파산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다시 저금리를 통해서 경제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유지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럼 왜 우리가 지금 빚에 허덕이게 됐을까? 뭐 미국이건 뭐 한국이건 중국이건 유럽이건 일본이건 어딜 가든 지금 빚, 빚, 빚. 이제 다 부채인데 이제 신용사회라는 거죠. 이 신용사회라는 거는 현금이 아니라 대출 등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사회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신용사회에서는 고금리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정 기간도 아니고 그냥 유지하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인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천문학적으로 높기 때문에 1970 년대랑 비교를 하는 거는 쪼끔 어불성설인 거고요. 부채가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났냐? 다시 인제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한 거죠, 빚이. 근데 이게 1980 년대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1980 년대냐? 이게 구조적인 이유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베이비 부머의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베이비 부머가 인제 태어나기 시작하죠. 그게 지금 현재 인구 구조를 봤을 때 가장 많은 이제 그룹이 베이비 부머인데 그 사람들이 뭐 미국으로 봤을 때는 7천 뭐 600만 명 뭐 이 정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제 이 사람들이 1970 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이 태어났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진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인구 구조에 의한 인플레이션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70 년대를 인제 찐 인플레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가 성장 모델을 총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제 인구, 생산성 그리고 인제 부채이거든요. 근데 인구와 생산성은 지금 1970 년대부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0 년, 50년 동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남은 카드가 뭐냐? 그게 바로 인제 부채였다는 거죠. 그래서 빚을 통해 계속해서 경제를 부양하는 흐름이 계속됐었고 그 흐름이 한번 위기를 맞았던 게 인제 2008 년입니다. 2008 년에 엄청난 그런 금융 시스템이 인제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가면서 그때 이후에 세계 경제를 인제 이끄는 그런 중앙은행이라든지 뭐 정부 부처라든지 이런 데서 인제 깨닫게 되는 게 '아 인제 양적 완화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식의 인제 대답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 년이 넘게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뭐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모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특히 부동산에 연관된 그런 이제 부채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더하죠. 일본은 350% 360%뭐 이렇게 나옵니다. 부채 레벨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거의 20년 동안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게 그런 이유고요. 유럽이랑 미국보다 오히려 앞서가고 있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제 인구 구조가 먼저 뒤집히면서 인제 일본에서는 해답을 양적 완화로 찾은 거죠. 뭐 해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현상 유지를 하는 방법으로 양적 완화를 택했던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빚의 그 수준이 일정 임계점을 넘어간 상황에서 고금리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거고요. 뭐 신흥국이든 선진국이든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오늘 주요 내용이고 그래서 다음에는 인제 한번 또 인제 왜 그러면은 부채를 통해서 경제를 부양할 수밖에 없었는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